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졌잖아. 네. 내가 같이 춤도 춰줬는데 아깝게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요. 내가 춤이 좀 안 2박 맞았나. 3일 췄어야 되는데. 아깝게도 했는데 오늘 지금 현장에 네. 오셨네. 부산 수영구에서 네.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똑 떨어진 강윤경 변호사입니다. 이 유명한 건 택시 운전사 따님이십니다. 지금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데 사건이 별로 없대요. 강윤경 변호사 치시고 변호사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세요. 제가 배너도 걸고 앞으로 소개도 하고 서울의 소리 출연도 해서 법적 조언을 좀 받을 건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 떨어지고 또 굶으면 어떡해요. 제 생계를 책임지는 서울의 소리 감사합니다. 윤석열 사태 농성 격려로 왔는데 한 말씀 좀 해봐야 되는데 왜 윤석열을 우리가 이 사퇴 요구하는 게 어떻게 못마땅합니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뭐 변호사는 법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잠시 뭐 국회의원 후보도 하고 했었지만 네. 제 본업은 또 변호사다 보니 네. 변호사들은 법과 절차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식대로 뭐 이제 곧 7월 달에 공수처가 추진되니 시행되니 그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런 농성 행위도 대단하시다. 정치에서 뭘 강력히 주장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87년도도 국민들이 나섰지. 네. 17년도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도 정치인들은 그냥 그 김병준 뭐 국무총리 임명해서 총리만 바꿔서 가자 대통령 놔두고 하야 얘기도 잘 못했잖아. 그렇죠. 하야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탄핵을 주장해서 된 거고 또 이명박 구속할 때 그때도 대통령 둘이나 구속하면 국가 망신이다 그러면서 그건 넘어오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또 농성 들어갔잖아요. 6개월을 농성을 해서 여론이 80% 이렇게 올라가서 구속된 거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절대 구속 안 된다 다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또 6개월을 했잖아. 구속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면서 공수처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안 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런 우려는 조금 돼요. 이번에 우려가 아니라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데 정치인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게 있냐? 네. 윤석열 사퇴라는 거는 네. 어떤 추상적인 정치 행위 뭐 조국 수사를 떠나서 일과 비리를 저희가 5월 달부터 팠어요. 팠는데 아주 추악해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장모는 그런 사람 아니다. 장모를 음해하는 정대택이가 사기꾼이다. 이미 알고 그런 증거들 녹취록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변호사님 생각해서 법치를 다스리는 검찰총장이 일과 비리 두 배 봐준 게 드러났는데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늘 이제 너무 정의롭게 행동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 수도 없고요. 아니 사실로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 사실이라는 게 증거가 이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어떤 녹취록이나 비행위를 했다라는 이거를. 거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퇴하라는 거지. 네. 해임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부끄러워 말고 사퇴해라. 근데 아마 그게 밝혀지지 않는 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의 마음을 바꿀까요? 전 안 바꿀 거는 같은데. 아니 근데 마음을 떠나서 사람 양심이 있잖아요. 가슴 속에. 네. 양심에 꺼려서 어떻게 저기 출근을 하냐고 부하들 부끄러워서 그거는 이 장모한테 응. 사기당해서 아니. 죽은 사람도 서너 명 있고 장모하고 사업만 하면 다 감옥 갔어요. 그리고 양재택 검사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또 데리고 살면서 결혼까지 하고 그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는데 이걸 그냥 놔둘 거냐, 양심상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떠나서 산 권력에 자기는 뭐 산 권력도 들어오지 않고 수사했다 하는데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그 1년 뒤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쭉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참 그 청문회를 겪으면서 윤석열 총장 청문회를 겪으면서 응원 엄청 했었잖아요. 좀 조용 좀. 응원을 엄청 했었는데 그 응원한 만큼 또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면 대한민국 검찰이 개혁될 것처럼 그때 기대를 그렇죠.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검찰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초심 선생님이 제일 분노하신 거고 거기에 저도 덩달아 분노는 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분노가 조금 못 미쳐서 송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먹고 또 살아야 주의를- 되니까. 주의를 지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청문회 할 때 그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을 좀 그렇죠. 비난하는 기사를 올려서 쫓아가서 응징 취재도 했잖아요. 그 주의 대가를 치르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가 비리 그 후에 정말 청와대 수사 등등 하는데 수사하는 거 좋아요. 상권력에 수사하는 건 용기 있다 생각하는데 왜 공평성을 잃냐 형평성을 잃냐 이거죠. 나경원 수사라든지 이번에 정의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정의연 수사가 잘못되면은 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발표가 있으면 여기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저기 저 검찰 네. 저 별관으로 넘어가는 구름대가 있어요. 네, 있죠. 원래 거기가 사진 기자들이 검찰총장 지나가를 찍게 해놨는데 얼마나 윤석열이가 부끄러웠으면 거기다 썬팅을 해버렸어. 아니 생각해봐요. 그거 수십 년 전부터 이 건물 생길 때부터 기자들이 좀 검찰총장 모습 좀 찍으려고 놔둔 자리거든. 초심샘이 무서워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썬팅을 해버렸다. 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꿈이 국모래요. 국모.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밀어 올리려고 장모가 왜 사기를 쳐서 돈을 버냐 물어봤더니 우리 사위 정치 자금 대주려고 한다. 그 지금 하신 발언은 약간 위험한 아니요, 발언이어가지고. 전부 그거 그 윤석열 장모 친척들이 우리한테 제보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집에 가서 여보 밥 해놨어 빨리 와 그러고 전화하고 한다는 거 우리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 윤석열 총장이 2008년 후반기부터 이제 김건희와 동거하다가 2012년 결혼했는데 결혼식 할 때 경찰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왜? 그 피해자 정대택이란 분이 많이 그때 야단을 치니까 이 정도라니까. 변호사님은 말씀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1월 1일부터 턴게다 이거거든요. 선생님 요새 힘드시죠? 근데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고 이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잖아요. 힘 안 들다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 결론은 저는 힘 안 들다 안 아프다 하면은 안 아프고 힘 안 들다 그냥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산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언제쯤 사퇴 낼지 한번 예측 좀 해주세요. 저는 사표 안 낼 것 같아요. 끝까지 자리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뭐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다든지 하는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윤석열 총장이 제가 까마득한 후배긴 합니다, 총장님. 그런데 제가 충고하기보다는 제발 이렇게 공평하게 법대로 해주세요. 우리 초심 선생님 괴롭히지 마시고 초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좀 제발 좀 하세요. 제가 공수처 수사 1호라는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요. 과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초심 선생님이 증거를 많이 잡으신 그 범죄로 그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님이 이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한 게 개인 범죄보다는 그 집단 권력과 유착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개인이 1호가 되진 않아서 안타깝게도 윤석열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은 아닐 거는 같지만 지금 최강욱 우리 의원님께서 고발해 놓으신 상태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그거는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죠.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가 지금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이든 퇴임한 사람이든 다 공수처 대상이에요.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초심 선생님이 말씀하신 너무 공수처 1호라고 몰고 가니까 막을 필요 없다. 네, 그거는 2호도 좋고 3호도 좋고 15도 좋고. 맞습니다. 저도 이번 다 그랬잖아요. 황금어장이라고. 딱 던지면 고기가 그냥 황금을씩 올라오는데 뭘 1호 2호 찾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는 명백하고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 명백하고. 죄가 드러나면. 제가 근데 이미 죄가 드러났다. 장모 뒷배를 봐줬다. 집회하는데 격려, 응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저 걸어서 10분. 걸어서 10분. 10분. 가깝네. 뛰면 7분. 그래서 지난번 부산에 내가 한번 내려가서 유세장에도 갔는데 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차이 났어요 이번에 표? 저희 제가 40% 초반대가 나와가지고요 10% 넘게 났어요. 많이 났어요. 근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다음에는 이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구는 저희가 수영구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요.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있습니다. 갔다가 이쪽 갔다가. 네. 지역구에서 네. 무슨 모임에서 내가 응징 강연을 하고 가고 응징 책도 내가 논아주고 칼날 응징 책도 출판했거든. 무슨 칼날 응징, 백은종의 칼날 응징. 칼날 응징. 그래서 응징 지침서로 삼으려고. 제가 인터뷰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초심님의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진짜 나도 힘내서 싸워야 되겠다는 걸 많이 된다. 배웁니다. 된다. 힘내라. 우리는 힘내라.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예, 비주얼 담당, 비담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수처 설치법은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공수처를 이제 설치를 하는 그 과정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어떻게 설치가 되고 지금 공수처 설치법의 법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야 될지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국회가 개원을 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공수처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럼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은 문제가 우리 여당에서 2명을 인사추천위원회를 여당에서 추천위원을 2명, 야당에서 2명, 뭐 대법원장, 변협회장 해가지고 7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공수처 네.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전체 몇 명으로 구성돼요? 7명이에요. 7명. 네. 그 7명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대한변협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실제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누구를 우리 여당에서도 2명 추천하는 거고 야당에서 2명 추천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걸 빌미를 잡고 있더라고요. 2명을 추천 안 하려고.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열리지를 못할 거고 결국은 처장을 못 뽑으면 정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법조인으로서 우려는 이미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야당에서 추천을 안 할 경우는 왜 인사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지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명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뭐 식물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을 우리가 좀 더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당에서는 그런 카드를 짚고 자꾸 만지작 거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력하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응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자세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야당이 지금 우려 부분을. 그래서 공수처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로 만약에 그 추천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혹시? 예, 자격은 있어. 자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로서의 자격은 있는데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사위원회 자격과 공수처장의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이 있어야 돼요.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연식이 아직 그렇게 안 돼가지고 공수처장은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공수처에는 수사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에 대한 자격이 조금 다른데 제가 지금 외우질 못해가지고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처 검사는 10년 이상, 그 다음에 수사처 수사관은 그냥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다른, 그렇죠?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사무관은 이게 공수처 설치법에 의해서 이제 몇 명? 검사는 25명,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 수사관은 40명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우려되는 게 조직이 너무 작아요. 사실 25명, 40명 해봐야 75명이서, 65명이서 어떤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저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금 공수처장을 뽑는 것도 문제지만 인원이 너무 작다, 수사 인원이. 명목상의 기관이 되지 않을까도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냥 일반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수사관이 65명으로 그런 대통령을 조사하고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때 그 특검의 인원이 100명이 훨씬 넘지 않았어요? 넘죠. 온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다 있는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명 수사로도 엄청 오래 걸리는 수사 기간이 걸렸었는데 뭐 이것보다 더 큰 뭐 비리 범죄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뭐 한 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난보다는 기구가 지금 명목상 기구가 돼버릴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공수처법은 반대를 하려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집권 세력이 부정부패를 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현재 집권 세력은 이 공수처법을 계속 통과를 시키고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런데 현재 집권 세력이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를 계속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현재 집권 세력이 아닌 이 친구들은 왜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공수처가 현직에서 퇴직해도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라기보다는 수사할 수 있으니까 아마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범죄를 찾아내서 수사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캥기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소시효나 이런 부분들은 각각 개별의 법을 따르는 건가요? 네. 공소시효는 개별의 법을 따르고 수사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공수처의 인사위원이나 또는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이나 아니면 또 공수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탈당을 하기만 하면 되죠. 탈당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임명될 때 당시에 그 당적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당적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대체 지금 검사의 개혁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굳이 공수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검찰을 완전 불신한다라기보다는 권력이라는 건 나누어져 있어야지 작용을 원활하게 잘하는 거지 집중돼 있으면 아무리 정의롭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산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옥상옥을 만든다거나 필요 없는 기관을 만드는 게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검찰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다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소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소 독점권의 폐해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가 있죠. 기소 독점권이 지금도 검찰에게 유지되지만 유일하게 지금 공수처법에 의해서는 우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도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일단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의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기소권이 독점이 돼 있는 거를 분산을 시키려면 결국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그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법상으로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 기소 자체를 공수처에서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헌법 변경을 말씀드린 부분은 헌법하고는 헌법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는 막을 수 있다, 이제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이 모든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검찰이 갖고 있는지, 검찰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뭐 민간인들도 기소를 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 상황은 혹시 어떤가요? 예를 들어 기소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독점할 수도 있고 나눠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소위원회를 가진 국가들도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기소위원회는 기소위원회.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소위원회를 가진 국가. 그래서 우리도 공수처를 만들 때 그 모델을 따라서 기소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공수처로 넘어갔던 거고. 만약 경찰에게도 이제 기소권을 준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동안에는 왜 경찰에 기소권이 없었던 거죠? 이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모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예 기소권이라는 얘기가 경찰 기소권의 얘기 있을 수가 없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종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지휘권까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검찰이 수사 지휘권까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기소권이 경찰에게는 기소권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도 경찰에게 기소권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고, 이게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전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검찰 개혁의 전부는 아니고 결국 검찰을 개혁을 하려면 지금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이제 독점되어 있는 거를 기소권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법사항이 아니에요. 헌법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예를 들어 경찰에게도 또는 민간인에게도 줄 수 있는 거는 현행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찰에게 기소권을 준다라고 하면 경찰에게도 또 그 권력이 또 굉장히 또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경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뭐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한다면 경찰의 기소가 부당하면 그걸 피고인이죠. 지금 수사를 받는 대상이 검찰의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죠.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했을 때는 지금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때 법원에다가 이렇게 재정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기소권은 검찰이 또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죠. 네네. 그 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지휘권이 그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이 어쨌든 검찰에 다 몰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법이 이제 저희가 수사 개시의 요건에 대해서 원래는 모든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경찰이 대부분 할 수 있고 검찰은 중요한 범죄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지금 앞으로는 경찰이 다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바뀌긴 했어요. 그 경찰이 조서를 꾸며서
서류를 검찰로 송치를 하더라도 그 송치된 서류를 수사 조서 서류를 그거를 다 바꿀 수도 있다라고 검찰이 그거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과거의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검찰에 보내도 검찰에서는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 엎어버리면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검찰 거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경찰 거는 증거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검찰 거조차도 검찰에 있는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말해놓은 거 사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똑같이 이제 경찰 것도 뒤집을 수 있고 검찰 것도 뒤집을 수 있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그렇게 경찰에서 했던 말을 바꿔가지고 검찰에서 하면 검찰에서 말이 모든 게 증거가 됐던 시대는 지났죠. 한명숙 그 총리님 그 사건을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한명숙 총리님 그 사건에 대해서 저쪽 미통당 애들은 이제 재심 청구를 해라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아니다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재심과 재수사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한명숙 총리님 사건이 유죄로 확정 판결을 안타깝게도 받아가지고 이미 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을 다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그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심이라고 지금 미통당에서 주장하는 게. 근데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우리 저기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걸 때나 가능한 게 재심이에요. 아니면 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했을 때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입증을 해내서 그게 허위라는 게 입증이 됐을 때 재심이 가능한 거지. 아니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가 증언을 했어요. 어디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이 죽은 걸 봤어 라고 증언을 한 사람이 결국은 안 봤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안 봤다는 걸 증명해서 증언을 한 사람을 처벌을 받게 했을 때나 가능한 게 재심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하라고 막연하게 너 재심해라라고 하면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그냥 재심만 청구하면 수사는 안 하잖아요.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될 거다. 재심 거의 청구하면 똑같이 되죠. 네. 그리고 저도 안타까운 사건들 봐서 재심 청구를 권유해 보기도 하는데 거의 재심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저 먼 별 같은 어떤 재판 절차예요. 별이 유성으로 돼서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안 되잖아요. 못 잡잖아요. 그래 그런 것 절차고 재수사는 검사 만약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의 비위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론 어떤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재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막연히 재심하라는 건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재수사라는 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 재수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포함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우르는 의미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한명숙 총리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수사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마 재수사가 다 하는 그런 재수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비위가 있었던 수사관 그럼 또 다르게 말하면 그 검사가 어떠한 비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이건 가정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 검사가 비위로서 잘못된 행위를 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증거들에 우리 한명숙 총리님의 수사의 증거들조차도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마 확장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그거를 한명숙 총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자들 관련자들을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핵심 증언자이신 한만호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비망록
그 자체만으로도 비망록에 쓰여 있는 내용만으로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빙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기지 않습니까? 일기 비망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술하지 않는 데 대해서 그걸 그 신빙성을 따질 때 좀 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참 법이 그런데 좀 신빙성을 높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써놓은 걸 비망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는 그러니까 수사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뭐 증언이나 이런 거는 로는 부족하죠. 네. 완전 그래서 지금 계속 재수사 얘기가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도 다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확장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한면숙 총리, 노회찬 의원, 또 조국 사건, 또 지금 윤미향 의원 사건, 이런 사건들이 물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고 이제 해야 되겠지만 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왜 검찰이 다 하려고 하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모든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굳이 검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들, 그냥 잘못된 거 바로 잡으면 되는 그런 사건들조차도 검찰에서 다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신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뭐죠? 어떤 건가요? 뭐 저도 검사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검사라는 어떤 분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범죄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범죄자들이 범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판단을 많이들 하게 되다 보면 스스로가 척보면 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간다라는 말 정도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정도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은 있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도 오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거의 뭐 신격화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경험상 제가 그렇게 이제 그렇죠, 느꼈다는 그렇죠. 거죠. 경험상. 경험상.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수처 설치가 이제 첫 발을 띄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검찰 개혁의 전부가 공수처 설치는 아닌 거고, 그죠? 이제 첫 발을 띈 건데 그것도 법안만 통과가 된 거지 실제로 설치가 된 것도 아니고 설치가 되려면 또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어떤 조치나 과정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초심님이 오늘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우리 다들 고생하시면서 퇴진을 하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민들만큼 우리 검찰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 제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이 있건 법이 있건 공수처법이 있건 우리 검찰 제도 자체는 그 구성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우리 초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 있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을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일각을 큰 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우려스럽다라는 그 부분들 처장 뽑는 것부터 저희가 관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압력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때. 공수처는 그러면 지휘계통, 이게 정부 조직법상의 지휘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외청인가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별개의 조직입니다.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는 전혀 별개 조직. 전혀 별개의 조직이죠. 그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복수의 사람을 추천을 하면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복수의 사람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죠? 복수는 아니고요. 보통
한 명, 한 명. 아. 여기서 한 명을 임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군요. 예. 하긴 이제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조차도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비리가 있다면 제대로 공수처 제대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아주 예민하게 날카롭게 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에서의 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면 좋은 거네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완벽한 잣대로 신과 같은 사람을 처장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작가님 말씀처럼 상식에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식에 맞는 사람으로. 근데 어쨌든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고 6명이 찬성하는 공수처장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통당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 2명, 미통당 몫의 2명을 추천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우리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전화 폭탄도 좀 하고요. 괴롭혀야죠. 뭐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촛불 들고 촛불까지 안 들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관심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 없다, 제대로 해라라는 그걸 계속 압력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국회법상 개원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가 되고 7일 이내에 그 국회가 개원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또 개원에는 참여를 했다가 미통당이 참여를 했다가 또 바로 퇴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요?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왜 일도 안 하고 국민들은 일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하고도 그렇게 월급은 따박따박 그것도 몇 억씩 그렇게 챙겨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말씀. 아니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 안 하면 세비 삭감 이런 얘기 다들 하시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신성한 노동을 한 자만이 급여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21대 국회에서 발의해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또 민주당이 당연히 그런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게 우리 몫이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받고 일 안 하면 안 줘야죠. 그 이제 요 국회에 관련돼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제 뭐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미통당에서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2개를 자기네들이 다 먹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좀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원 같은, 그러니까 하원을 통과를 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결국은 부결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도 법사위가 사실 그런 상원과 같은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20대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대에서 법사위에서 다 가로막아가지고 진행된 법들이 없어서 아마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뭐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뭐 법사위 예결위는 미통당에게 넘길 수 없죠. 그거는 억지고, 미통당의 억지고요.